남편이 교도소에 간 지 9개월 후 아내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끔찍한 진실 앞에 남편은 오열했습니다. 3월의 춘천,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아픈 재판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궁금한 얼굴로 수군거렸습니다. 김 사장네 아들 민준이 말이야. 투자 사기로 잡혔다잖아. 젊은 놈이 쯧쯧. 이제 마누라랑 자식만 고생이지. 그 사람들 틈에서 이제 갓 20살이 된 앳된 얼굴의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소 한 장을 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민준의 아내이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대한 인생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주인공이었습니다. 서연은 19살에 민준과 결혼했습니다. 친구들이 수능 준비에 한창일 때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가난한 강원도 시골 농부의 딸이었던 부모님은 딸이 춘천 시내의 부유한 집으로 시집간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민준은 서연보다 6살이 많았고 잘생긴 얼굴에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나랑 결혼하면 절대 고생 안 시킬게. 그때 순진했던 서연은 그 말을 전부 믿었지만 그 믿음은 잔혹한 현실 앞에 무참히 깨졌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 민준이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고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준의 재판날, 서연은 뒷좌석에서 흐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쥔 채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남편을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뒤를 돌아보며 아내를 향해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순식간에 끝났고 징역 5년이라는 선고는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아득해졌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린 것이 멍청하긴 사기꾼한테 시집갔으니 평생 고생길이 훤하네. 바로 그때 민준의 아버지인 김재철 씨가 다가왔습니다. 58세의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구의 인자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거친 손을 서연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걱정 마라. 애비가 있지 않니? 네. 남편이 죗값은 치러야겠지만 넌 여전히 우리 집 며느리다. 내가 다 책임지마. 그 말을 듣자 서연의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다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어머니 박 여사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고 원망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살에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시집 오더니 꼴 좋다. 평생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손가락질이나 받게 생겼으니.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시부모님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춘천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한적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 시어머니의 뒤를 따르는 서연의 그림자가 외롭게 흔들렸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번듯한 단독주택 안에 모든 것이 무겁고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언제나 낯설게만 느껴졌던 시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훗날 끔찍한 악몽이 시작될 장소였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모범수로 빨리 돌아오면 다시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끝없는 기다림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검은 속박과 음모로 가득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후 모두를 무너뜨릴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민준의 재판이 끝난 날 춘천에는 여전히 부슬비가 내렸습니다. 법원 앞거리는 아직 해산하지 않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연은 계단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목이 다 쉴 정도로 울어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징역 5년, 20살 여성의 인생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선고였습니다. 서연의 작고 하얀 손이 판결문 사본을 쥔 채 파르르 떨렸고 바람에 날린 머리카락 몇 가닥이 앳된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민준이 걔 원래 씀씀이가 해퍼서 언젠가 저럴 줄 알았어. 서연이만 불쌍하게 됐지.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이제 사기꾼 아내가 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간담. 그 말들은 소금처럼 서연의 가슴에 뿌려졌지만 반박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순진했던 그녀가 남편의 약속을 믿었던 것뿐, 그가 불법적인 일에 뛰어들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재철 씨가 다가왔습니다. 말은 체구였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서연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직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무너지면 안 된다. 개죄는 개가 받는 거고 이제부터는 이 아비가 널 돌봐주마. 서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비틀거리며 그를 따랐습니다. 그 말은 위로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갓 20살에 그녀는 남편이 감옥에 간 과부가 되어 시댁의 의지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박 여사는 뒤따라오며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따금씩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분수에 넘치는 건 탐하는 게 아니라고. 팔자 한번 펴보겠다고 시집오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인생은 길지만 사기꾼 아내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거다. 창피해서 어떡하니? 서연은 감히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좁은 길, 희미한 가로등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누구도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돌덩이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지만 서연은 밥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김재철 씨는 상석에 앉아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어찌됐든 너는 이 집 며느리다. 민준이가 어리석어서 죗값을 치르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러니 너는 걱정 말고 여기서 계속 살아라. 아비가 책임질 테니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에 서연은 다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수저를 상에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말 한번 번지르르 하게 하시네. 난 당신하고 달라요. 저런 며느리는 집안의 수치일 뿐이야. 어디 두고 봐요. 제가 여기 눌러 앉으면 우리가 동네에서 얼굴이나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말다툼이 오가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가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끌려가던 민준의 눈빛과 기다려줘라고 했던 그의 말이 떠올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양철 지붕 위로 비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춘천 시내의 넓은 집안에서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잔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너무나 작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날들이 남편이 받은 5년형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어두울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춘천의 그 집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기댈 곳이 없었기에 시댁으로 완전히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친정은 춘천 외곽의 가난한 시골이었고 아버지는 병환 중이었으며 어머니는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서연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시댁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 머무는 매일이 시어머니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와 날선말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아침, 골목 밖에서 들려오는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부슬비에 섞여 공간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시장에 가서 채소와 생선을 사와 밥을 지었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의 원목 식탁에 앉아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쏘아붙였습니다. 언제까지 이 집에 기생충처럼 붙어 있을 셈이냐? 남편이 감옥 간 여자를 누가 받아준다고 창피한 줄도 몰라?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버님, 어머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집안일은 뭐든 할 테니 패 끼치지 않겠습니다. 약속? 약속해서 뭘 어쩔 건데?
얹혀 사는 주제의 말대꾸는 미리 말해두는데 게으름 피울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안 그러면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박 여사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고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재철 씨는 옆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헛기침을 하던 그가 불쑥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아직 어린애인데 남편이 저렇게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서연이는 그냥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게 해. 그 말에 박 여사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당신은 맨날 제 편만 들더라.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 있으면 내가 동네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요. 집안 분위기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팽팽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채소를 씻으며 무거운 마음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아껴주는 것 같아 감사했지만 가끔씩 느껴지는 그의 이상한 시선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 여사는 여전히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나는 제가 나중에 몰래 딴 놈 만나고 다닐까봐 그게 걱정이야. 젊은 여자가 남편 없이 지내는데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 그 말을 들은 서연은 얼굴이 새빨개졌고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맹세코 도리에 어긋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오직 민준 씨가 돌아올 날만 기다릴 겁니다. 김재철 씨가 서연에게 생선 한 점을 집어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생각이 너무 많아. 애가 이렇게 착한데. 서연아, 여기를 내 집이라 생각하렴. 아비가 있으니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게다. 그 말은 방패인 동시에 서연을 이 집에 단단히 묶어두는 밧줄 같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시아버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노란 백열등 불빛 아래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그녀를 소름돋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내에게 생선을 집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서연은 이불을 껴안고 무릎을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박 여사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여자로서 처신 잘해야지. 안 그러면 누굴 탓하겠어.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은 이 집에서 자신이 외톨이 그림자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갓 20살, 꿈을 꾸고 공부하고 예쁜 옷을 입을 나이. 하지만 지금 그녀는 사기꾼의 아내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 너머로 김재철 씨의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선은 연민인 동시에 무언가 어둡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천 시내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지붕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서연은 작은 방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베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방금 온 가족의 빨래를 마친 터라 손에서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거리는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 교도소에 간 이후 시댁에서 이렇게 캄캄한 밤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불도 TV도 없이 퀴퀴한 냄새와 자신의 숨소리만이 전부였습니다. 옆방에서 정전 때문에 투덜거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넓은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어둠이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서연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재철 씨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방구석을 비췄습니다. 그는 문지방에 서서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전이 돼서 네가 무서워할까봐 와봤다. 젊은 애가 혼자 있으면 겁이 많지. 서연은 깜짝 놀라며 당황해서 옷깃을 여몄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 익숙해요. 김재철 씨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앳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를 따라 희미한 담배 냄새가 방 안으로 퍼졌습니다. 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서연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젊은데 남편은 감옥에 있고 딱하구나. 내가 널 딸처럼 아낀다. 58세 남자의 거친 손이 20살 여성의 어깨에 닿자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살짝 몸을 뒤로 뺐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민준 씨가 돌아오기만 기다릴 거예요. 김재철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정한 것 같으면서도 형용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준이가 어리석어서 너를 외롭게 만들었지. 나는 네가 억울하게 지내는 걸 원치 않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갈 핑계를 댔습니다. 저 뒷마당에 물 끓이는 거 확인 좀 하고 올게요. 김재철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일어나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만졌다가 손을 뗐습니다. 그래, 나는 방으로 돌아가마. 너도 어서 자거라. 그는 등을 돌렸고 그의 마른 그림자는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희미한 담배 냄새와 약한 손전 등 불빛만이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서연은 두 손을 떨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가슴을 옥죄는 듯한 막연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민의 말인 동시에 무언가 다른 의미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따가워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고 하늘은 여전히 칠흑 같았습니다. 춘천 시내의 큰 집에서 20살 젊은 여성은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앞으로 다가올 어두운 날들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명예와 육체, 그리고 그녀의 인생 전체가 잔혹한 문턱 앞에 놓이게 될 날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정전의 밤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춘천은 여름에 접어들었고 붐비는 거리 위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그 집에서 서연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오고 시부모님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제 방에 웅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은 여전히 비수처럼 그녀의 등에 꽂혔습니다. 반면 김재철 씨는 여전히 다정하게 그녀를 챙겼지만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서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서연의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자주 어지럽고 메스꺼웠으며 피곤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생리가 한 달 넘게 멈추자 그녀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조용히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옷주머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좁고 어두운 화장실 안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눈을 감은 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의 붉은 선,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고 손에서 테스트기가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갓 20살, 남편이 교도소에 간 지 6개월이 넘었고 재판날 이후 한 번도 그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 생각은 칼날처럼 심장을 베었습니다. 정전되었던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재철 씨의 모습, 그녀의 어깨에 놓였던 거친 손, 그의 애매한 말들, 조각난 기억들이 맞춰지자 공포와 수치심이 목을 졸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박 여사는 마루에서 나무를 다듬다가 핏기 하나 없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니? 어디 아파? 아니면 무슨 일 있어? 그러다 그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설마 임신했다고는 하지 않겠지? 남편이 감옥에 있는데 네 뱃속에 아이가 웬 말이냐? 서연은 깜짝 놀라며 황급히 옷자락으로 배를 가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박 여사는 나물 바구니를 내던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우리 집안에 똥칠을 해. 누구 애야? 똑바로 말해. 그녀의 고함 소리는 골목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엿들었습니다. 서연은 온몸을 떨며 눈물을 쏟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재철 씨가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 조용히 해. 우리 집 며느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애가 아니야. 아직 어리니 그냥 내버려둬.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꾸짖는 듯하면서도 달래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거라. 남들 말 신경 쓰지 말고 아비가 다 해결해 줄 테니. 그 말은 서연을 안심시키기는커녕 목을 더욱 조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방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떨리는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차마 말할 수가 없어. 민준 씨. 그날 밤 서연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서 젊은 여성은 배를 끌어안고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칼자국처럼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끔찍한 비밀이 되어버린 아이. 집안 어딘가에서 김재철 씨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문틈을 비췄고 밤바람을 타고 익숙한 담배 냄새가 복도를 따라 흘러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눈빛을 한 그의 모습이 마음속에서 아른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비극의 미로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어두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를 둘러싼 비밀의 냄새를 맡은 듯 했습니다. 서연이 헐렁한 옷으로 애써 가렸지만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이 걔 이제 20살인데 남편은 감옥에 있고 배가 저렇게 부른 걸 보니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나 봐. 소문은 박 여사의 귀에 들어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로 며느리를 쳐다보며 진실을 캐묻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설거지를 마치자 박 여사가 부엌문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셈이야. 저렇게 배가 불렀는데 민준이 애가 아니면 누구 애냐고. 누구랑 잤는지 똑바로 말해. 서연은 겁에 질려 벽 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박 여사는 소리쳤습니다. 변명하지 마. 네가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어. 내 아들은 감옥에 있는데 너는 집에서 우리 명예에 먹칠을 해?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 그녀의 고함 소리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고 이웃집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훔쳐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서연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뺨 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진실은 그녀 자신조차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김재철 씨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낡은 갈색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아직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됐어. 당신 조용히 해. 우리 며느리 아직 젊고 고생이 많아. 더 이상 독한 말로 상처 주지 마. 박 여사는 획 돌아서며 양손을 허리에 짚었습니다. 편드는 것도 정도가 있지. 당신 아들은 감옥에 있는데 쟤는 집에서 배가 불러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깨끗하다고 믿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는 거 안 보여요? 김재철 씨가 다가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보호하는 것 같으면서도 위압적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쉬거라. 아비가 말했지. 내가 너희 모자를 책임진다고. 서연은 작게 내라고 대답하고는 서둘러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문의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비가 책임진다는 시아버지의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호받는 느낌인 동시에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박 여사와 김재철 씨가 여전히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그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작은 방 안의 젊은 여성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떠올리며 그를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생각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런 지경에 이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멸받으면서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아이를 뱃속에 품고서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의 방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가 아직 깨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며 그녀가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저주를 퍼붓는 소리가 들렸고 뱃속의 아이는 시한폭탄처럼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서연은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자신이 명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격분한다면 집, 아이,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쪽 구석에는 언젠가 민준과 함께 찍었던 웨딩 사진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는 이제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 젊은 여성의 운명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다툼 이후 며칠 동안 서연은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했고 누구와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점점 무거워지는 배를 끌어안고 친정으로 도망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춘천 외곽에 사는 부모님도 가난했고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 두려워 서연은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막 그친 뒤였습니다. 서연은 마루에서 빨래를 널며 작은 골목길을 내다보았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20살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기술을 배우거나 일을 하고 있어야 할 나이에 시댁에서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방에 앉아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푼푼히 모은 약간의 돈과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으로 데려갈게. 여긴 너무 무서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 조용히 배를 감싸 안고 버스 터미널로 가서 이 독설 가득한 집을 탈출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욕을 할까? 이웃들은 뭐라고 소문을 낼까? 그리고 태어날 아이는 사생아 취급을 받지 않을까?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반응하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김재철 씨가 뒷짐을 지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침울했고 희미한 노란 불빛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깊은 주름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했지? 서연은 깜짝 놀라며 황급히 가방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방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재철 씨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네가 만약 도망치면 내가 박 여사와 동네 사람들에게 네가 바람났다고 말할 거다. 그러면 네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그때는 나도 널 구해줄 수 없어. 그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아이를 낳고 싶을 뿐이에요. 김재철 씨가 가까이 다가와 거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부드러운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협박과 달콤한 말을 오가며 낮게 깔렸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으면 여기서 가만히 있어.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가 너희 모자를 책임질 테니 내 심기 거스르지 마라. 서연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안 갈게요. 제발요, 아버님. 김재철 씨는 한참 동안 그녀를 쳐다보다가 등을 돌려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측할 수 없었고 담배 냄새와 퀴퀴한 땀 냄새만을 남겼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경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서연은 무릎을 꿇고 배를 끌어안은 채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명예의 밧줄에도 갇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김재철 씨가 모든 것을 쥐고 있고 자신은 날개가 꺾인 어린 새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왔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의 마음속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그녀는 뱃속의 아이처럼 매일 커져가는 두려움과 함께 출산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천교도소, 김재철 씨의 집에서 30km 남짓 떨어진 곳, 민주는 낡은 나무 책상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깊은 밤, 감방 안에 희미한 노란 불빛이 그의 수척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체포된 지 거의 8개월이 지났지만 민주는 교도소 밖에서 서연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단지 몇 줄의 짧은 편지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는 자책감과 후회로 괴로워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구겨진 편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펜을 들었습니다. 글씨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보고 싶어. 여기서 힘들지만 견딜만해. 밖에 있는 네가 더 걱정이다. 슬퍼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나 모범수로 빨리 나가서 네 곁으로 갈게. 건강 잘 챙기고 밥도 잘 먹어. 아프지 말고. 그는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끌려나가던 날 눈물을 머금고 있던 서연의 가녀리고 착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목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밖에서 아내가 독설 가득한 집에서 살고 있으며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준이 쓴 글씨는 바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었고 눈물이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나 빨리 내 곁으로 갈게. 그 말은 그녀에게 기쁨인 동시에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고 말할 수 없는 진실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오후에 편지를 다 읽은 후 서연은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 골목 앞 늙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서연이 감옥 간 남편한테서 편지 받았나 봐. 그런데 요즘 배가 많이 부르지 않았어? 그러게, 이상하네. 이제 20살인데.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해질녘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내리쬐며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박 여사는 여전히 소금을 뿌리듯 말했습니다. 편지는 뭐하러 주고받아? 정숙한 척은 다 하면서. 김재철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서연은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 든 생선 조각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는 편지 속 민준의 얼굴과 예측할 수 없는 눈빛을 한 김재철 씨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디에 기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민준의 편지를 침대에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문장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민준 씨,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덫에 걸렸어요. 당신이 진실을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창밖에서는
춘천의 바람이 나무십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경적 소리는 운명의 한숨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20살 여성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민준도 뒤척였습니다. 막연한 불길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서연이 한밤중에 자신을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이었고 배는 만삭이었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감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형량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초가을의 한낮, 춘천의 낡은 지붕 위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김재철 씨 가족이 사는 작은 골목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행상의 외침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루에 앉아 배를 끌어안고 낡은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임신한 이후로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집안일을 모두 해내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오토바이 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민준의 절친한 친구인 지훈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수한 셔츠 차림이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민준이 친구 지훈입니다. 서연이 잠깐 보러 왔습니다. 지훈은 집안에 서 있던 박 여사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때에 무슨 친구가 찾아와? 이 집에 시끄러운 일만 가득한데 들어와, 제 마루에 있어. 지훈은 마루로 나와 서연을 보았습니다. 헐렁한 옷 아래로 불러온 그녀의 배를 보고 그는 놀랐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임신했어? 민준이 교도소 간 지 몇 달 됐는데.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더는 묻지 말아줘. 지훈은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친동생처럼 생각해.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지? 밖에서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들려. 서연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묻지 마, 오빠. 나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해.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야. 민준이가 나쁜 놈이 아니란 거 알아. 하지만 이건 뭔가 이상해. 서연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입술은 떨렸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가 집 안에서 나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훈군, 이제 그만 가게. 우리 집 서연이는 손님 만날 기분 아니야. 남편이 감옥에 있는데 뭘 더 바래. 지훈은 일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박 여사를 스쳐 다시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갈게.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한테 전화해.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그는 주머니에서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꺼내 몰래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희망처럼 그 쪽지를 꽉 쥐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 떠난 후 서연은 문턱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지훈 오빠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김재철 씨에 대한 두려움과 그의 협박은 여전히 악몽처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집안 거실에서 김재철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예측할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작은 쪽지를 꽉 쥔 채 고개 숙인 서연의 모습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끊임없이 담배를 피웠고 방 안은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박 여사는 집을 정리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누군가가 진실의 조각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지훈은 오토바이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서연의 얼굴과 비정상적으로 부른 배를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준이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해. 서연이를 혼자 저런 수모를 겪게 둘 수는 없어.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배를 끌어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는 여전히 손에 쥐어 있었고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쳐 지나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천은 터져나오기 직전에 비밀들을 모두 삼킨 듯 고요했습니다. 10월, 춘천의 날씨는 쌀쌀했고 골목에는 낙엽이 가득했습니다. 김재철 씨의 집은 오늘따라 친척들로 북적였습니다. 박 여사가 조상제사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이 차려졌고 향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음식 냄새와 뒤섞였지만 어딘가 불편한 속삭임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서연은 낡은 갈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옷 아래로 배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며 물을 따르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많은 친척들의 시선이 그녀의 배에 고정되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른 아주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서연이, 제 배가 남산만 하네. 남편 감옥 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거 참 뭐라고 해야 할지. 그러게 말이야. 20살짜리가 저런 꼴이 됐으니 불쌍하기보다는 창피한 일이지. 수군거림은 집안 전체에 퍼졌습니다.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다른 친척들이 더 신랄한 말을 던졌습니다. 저 배, 가만 보니 이 집안 누군가를 쏙 빼닮은 것 같은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못 써요. 못 쓸 말이 뭐가 있어? 척 보면 알지. 남인 우리도 아는데. 하물며 서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쌀쌀한 날씨에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다가 그만 그릇을 타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고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칠칠 맞기는. 친척들 앞에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남편은 감옥에, 아내는 저 꼴에, 이제 저 배까지. 더 이상 무슨 망신이 있겠어. 서연은 겁에 질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김재철 씨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쓸데없는 소리 그만둬. 쟤는 여전히 이 집 며느리야. 한 번만 더 함부로 입 놀리면 가만 안 둬. 그의 말에 집안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사람들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와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누르며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서연은 떨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아 배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칼날처럼 귀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박 여사는 문을 쾅 닫고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똑똑히 들어. 입에 확실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내 짐 싸서 나가. 이 집은 더러운 여자를 받아줄 수 없어. 김재철 씨가 헛기침을 하며 담뱃대를 바닥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조용히 해. 내가 말했지. 서연이는 여기서 지낼 거라고. 제가 임신했어도 그 애는 이 집안의 피를 받은 아이야. 그 말에 서연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김재철 씨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고 그 아이가 자신과 관련이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등골이 오싹해지며 손발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 여사는 경악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김재철 씨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서연은 배를 끌어안고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거미줄에 걸려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내는 소리가 마치 온 세상이 20살 그녀의 운명을 심판하는 수군거림처럼 들렸습니다. 11월, 춘천의 날씨는 예년보다 일찍 추워졌습니다. 북풍이 지붕 사이를 파고들며 칼날처럼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김재철 씨 집 끝에 있는 작은 방에서 서연은 진통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배는 남산만 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문 밖에 서서 아기용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미웠어도 출산의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김재철 씨는 거실에 앉아 담배를 들고 있었지만 눈은 서연의 방문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신음소리는 산파의 외침소리에 섞여 점점 커졌습니다. 힘내요, 아가씨. 거의 다 됐어요. 마침내 앙칼진 첫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집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억압과 어둠 속에서 작은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는 붉은 피부의 아들이었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으며 머리숱은 까맣고 빽빽했습니다. 서연은 기진맥진하여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품에 안겨주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아들의 뺨을 살짝 만졌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작은 뺨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행복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이가 선택하지 않은 죄의 굴레를 안고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아이의 얼굴을 보겠다며 몰려왔습니다. 안방에서 박 여사는 찻잔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재철 씨는 아이를 안고 나와 친척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환하게 빛났습니다. 한 친척 아저씨가 아이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허, 이거 참, 가만 보니 아들인데 콧대가 저렇게 오똑하네. 저 눈매는 영락없이 젊었을 때 김서방님이랑 똑같구먼. 다른 아주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신기하네. 민준이는 눈도 작고 코도 낮은데 이 아이는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어. 무심코 던진 그 말은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찻잔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재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았으니 좋지, 뭘. 나중에 똑똑하겠네. 그 말은 마치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사실을 암묵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고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어색하게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암묵적으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방 안에서 서연은 잠든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세상의 손가락질로부터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리고 네 아빠를 마주할 자신도 없어. 밖에서 김재철 씨가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어둠 같은 시선으로 두 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지도 떠나지도 않고 한참을 서서 바라보다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여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서방님 젊었을 때랑 똑같네. 그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의심은 머지않아 분노로 변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춘천교도소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였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모두가 얇은 담요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방구석에 앉아
집에서 온 편지를 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막 편지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사진도 보냈으니 읽고 잘 보관해.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침대에 앉아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 박 여사가 쓴 몇 줄의 글이 있었습니다. 애는 낳았다. 아들이야.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가 직접 보고 판단해라.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의 눈은 무섭도록 커졌습니다. 아기, 자신의 핏줄이어야 할 아들의 얼굴, 콧날, 눈매가 이상할 정도로 아버지 김재철 씨를 닮아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수감자가 궁금한 듯 쳐다보았지만 민주는 황급히 사진을 가슴에 숨겼습니다.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서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왜 아버지를 저렇게 닮은 거지? 민주는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서연이 보냈던 편지들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애매하고 회피하는 말들 뿐 집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보았던 아내의 슬픈 눈빛과 자신을 기다려달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고 감방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동료 수감자들이 놀라 그를 말렸습니다. 진정해, 소란 피우지 마. 교도관한테 걸리면 너만 힘들어져. 하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교도관이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김민준, 뭐 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제 아들이. 이 아이가 왜 우리 아버지를 닮았죠? 교도관은 잠시 멈칫하다가 사진을 뺏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진정해. 집안일은 집에 가서 해결하고 여기서는 반성이나 똑바로 해.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자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머릿속에는 항상 위험이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 번뜩이는 눈빛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막 돌려받은 사진을 꽉 쥔 채 뒤척였습니다. 쇠창살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민주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서연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 어떻게? 그의 흐느낌은 감방 안에 울려 퍼졌고 동료 수감자들은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민준의 마음속 어둠은 그보다 훨씬 더 짙었습니다. 배신과 수치심, 그리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끔찍한 진실의 어둠이었습니다. 어느 늦겨울 아침, 안개가 교도소로 가는 길가의 들판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불었고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낡은 오토바이를 면회소 입구에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도관이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친구가 안쓰러우면서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서연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본 날부터 그는 계속 괴로워했습니다. 아이와 김재철 씨가 닮았다는 것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베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감번호 5, 김민준 씨, 면회 있습니다. 민준이 끌려 나왔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눈은 퀭했습니다. 지훈을 보자 그의 몸이 떨렸습니다. 지훈아, 정말 와줬구나. 두 사람은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전화기가 두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민주는 수화기를 귀에 바싹 대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해줘.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 내 아내, 그리고 그 아이. 전부 다 말해줘. 지우는 친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민준아. 하지만 그 아이, 너를 닮지 않았어. 네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 그 말은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었고 수화기를 쥔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짓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니야. 헛소리하지 마. 서연이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지우는 눈이 빨개진 채 쏘아붙였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동네 사람들 모두 그렇게 말해. 내가 직접 봤어. 그 아이는 틀림없이 김재철 씨의 핏줄이야. 서연이는 불쌍하게도 입도 뻥긋 못하고 있어. 왜 그런 것 같아? 억압당했기 때문이야. 민주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금속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교도관이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는 흐느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내 아버지가 내 모든 걸 빼앗아간 거란 말이야? 지우는 친구가 절망 속에서 울부짖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불에 기름을 붓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목이 잠긴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아. 하지만 서연이를 생각해. 그리고 그 아이를 생각해.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진실이 아무리 잔혹해도 너에게는 책임이 있어. 민주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위험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를 교도소로 보내던 날 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음흉한 본질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면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교도관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지훈은 일어나 친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강해져야 해. 네가 출소하는 날 이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훈아, 나 무서워. 내가 무슨 낯으로 세상을 봐야 할지 모르겠어. 지훈은 조용히 등을 돌려나갔습니다. 교도소 마당, 늦겨울의 햇살이 안개를 뚫고 희미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준의 울음소리가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처럼 맴돌았습니다. 감방에 홀로 남겨진 민준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들의 사진이 기억 속에 떠올랐습니다. 깊은 눈, 오똑한 콧날. 그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의 절규는 감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회색빛 돌벽을 찢는 듯 했습니다. 지훈을 만난 후 며칠 동안 민주는 넋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교도소에서 노역을 할 때도 그는 기계적으로 일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이 여러 번 물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감방이 조용해지고 모두가 잠들었을 때도 민주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어릴 때부터 존경하고 의지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다른 한쪽에는 서연과의 사랑의 결실이어야 할 갓난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악몽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진실은 단 하나이며 이대로라면 그 진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책상에 엎드려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부탁입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칫하고는 민준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까? 진실은 때로 잔인합니다. 민준은 책상을 내리치며 눈을 붉혔습니다. 아무리 잔인해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그 아이가 제 아들인지 아니면. 그의 말은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고통이 가슴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변호사는 몰래 박 여사가
아들의 기저귀에서 빼내어 보낸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을 손에 넣었습니다. 의심과 분노에 휩싸인 박 여사는 협조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공중전화로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김재철 씨,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에요. 저도 진실을 알아야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교도소에서 검사 샘플이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은 민주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나날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이 말을 걸 때마다 그는 침묵했고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그 아이의 꿈을 꾸었습니다. 깊고 검은 눈동자가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달려가면 늙은 아버지 김재철 씨가 바로 앞에서 길을 막고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받는 날, 변호사는 유리 칸막이 너머 민준의 맞은편에 앉아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공간은 천장의 선풍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민준은 칼날을 쥔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고 빠르게 글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아이는 김재철 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되었고 민준과는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극심한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목이 쉰 목소리로 그는 외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서연아, 너는 대체 뭘 견뎌낸 거니? 변호사는 조용히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일어서서 서연 씨와 그 아이를 지킬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민준은 버려진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 부자 간의 정, 부부 간의 사랑. 하지만 흐느낌 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증오의 불꽃,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갈망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날 밤 교도소에서 민준은 구석에 홀로 앉아 검사 결과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쇠창살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날은 이 잔혹한 진실로 온 가족을 마주해야 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연말 오후 북풍이 기와장을 스치며 불었고 마른 나무잎이 마당 가득 흩날렸습니다. 안방에서 박 여사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민준의 변호사가 보낸 DNA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은 텅 비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글자는 명확했습니다. 아이와 김재철 씨는 친자관계임. 종이 한 장이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친 듯이 떨렸고 온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의심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헛소문이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잔인한 진실이 하늘에서 내리친 망치처럼 그녀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방 안에서 서연은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처럼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것, 감히 내 아들에게 뿔을 달아? 그것도 내 남편이랑?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런 수모를 당해. 서연은 겁에 질려 아이를 꽉 껴안고 침대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강제로 당했어요. 제발, 닥쳐. 변명하지 마. 네가 깨끗했다면 왜 이 아이가 생겼겠어. 동네 사람들 모두가 수군거리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살아. 박 여사는 울부짖으며 떨리는 손으로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무거운 공간을 찢으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온몸을 떨며 아이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맹세코 민준 씨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아버님께 강요당했어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을 듣자 박 여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순간 분노는 당혹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에,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단 말이야? 서연은 목이 메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공간은 침묵에 잠겼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잠시 후 박 여사는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두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천하의 나쁜 놈, 내가 저 인간이랑 반평생을 살았는데 남편의 탈을 쓴 악마를 키웠구나. 온 세상에 저 인간의 정체를 밝혀야 해. 그녀의 외침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재철 씨가 마당에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지를 들고 분노에 찬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보고 그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 조용히 해. 소란 피우지 마.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당신이 입을 열면 이 집안은 풍비박산나. 박 여사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마구 때리며 흐느꼈습니다. 풍비박산나면 어때요? 당신은 나를 모욕하고 당신 아들을 모욕했어. 당신이 무슨 낯으로 살아? 김재철 씨는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흉포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은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배신당한 한 여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생겨서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곧 닥쳐올 가족의 폭풍에 모든 것이 휩쓸려 갈까봐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은 해가 지고 어둠이 지붕을 뒤덮었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썩어 문드러진 한 가족을 위한 애도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천의 하늘은 안개로 자욱했고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김재철 씨의 집안 분위기는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박 여사가 DNA 검사 결과를 들고 대질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박 여사는 말이 없어졌고 깊게 팬 눈에는 예전과 같은 비난이 없었습니다. 서연도 더욱 말이 없어졌고 아이를 안고 방구석에 숨어 지냈습니다. 가끔씩 박 여사가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김재철 씨는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구겨버린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타일 바닥에 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낮게 깔렸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야 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둬선 안 돼. 저 여자가 입을 열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저 애도 결국 입을 다물게 되겠지. 김재철 씨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위압적이면서도 협박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는 걱정 말고 여기서 아이나 키워.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 마지막으로 말한다. 모든 일은 조용히 덮어야 해. 만약 밖에다 입을 열면 내가 너를 불륜으로 고소할 거다. 그러면 네 명예는 땅에 떨어질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냥 조용히 아이만 키우고 싶어요. 김재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곳, 교도소에 있는 민준이 변호사를 통해 또 다른 DNA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민준은 구석에 앉아 종이를 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글자가 칼날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이는 김재철 씨의 아들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흐느꼈습니다. 입에서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서연아, 너는 어떻게 견뎠니? 옆에 있던 동료 수감자가 조언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제 증거도 있잖아. 출소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아니라 결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 인간이 내 아내와 아이를 계속 모욕하게 두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을 밝히고 고소할 거야. 집에서 박 여사는 조용히 서연의 짐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경멸의 눈빛이 아닌 연민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그녀는 서연의 방문 밖에 서서 두 모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숨겼습니다. 그날 오후 김재철 씨가 박 여사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밖에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집안에는 명예가 있어. 그 아이도 내 핏줄이니 내가 다 책임질게. 당신은 그냥 조용히만 하면 돼. 박 여사는 돌아섰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명예? 이제 와서 무슨 명예가 남았다고요? 당신은 나를 모욕하고 당신 아들을 모욕했어. 그런데 감히 명예를 말해요? 김재철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서 흉포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면 당신이 무사할 것 같아? 당신, 저 애, 그리고 그 아이까지 모두 고통받게 될 거야. 잘 생각해. 그 말은 칼처럼 공간을 베었습니다. 박 여사는 몸을 떨었지만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잘 생각했어요. 당신이 뿌린 씨앗, 조만간 누군가가 당신을 빗속으로 끌어낼 거예요. 김재철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문을 세게 닫았고 담배가 마당에 떨어져 틱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를 안고 앉아 옆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진짜 폭풍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춘천교도소의 겨울밤, 바람이 쇠창살 사이로 칼날처럼 불었습니다. 민주는 간방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교도관이 나눠준 편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펜을 종이에 댔다가 다시 들기를 반복했고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는 여전히 옷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불덩이처럼 그의 속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만질 때마다 심장이 옥죄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행복이어야 할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끔찍한 물음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20살의 젊은 아내 서연을 떠올렸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항상 자신을 따르던 가냘프고 착한 아내였습니다. 서연이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비극을 만든 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히 알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 김재철 씨였습니다. 민주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비뚤어졌습니다. 서연아, 결과 받았어. 칼에 찔리는 것처럼 아프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네. 그 아이 내 아들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야. 알아듣겠어?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야. 나는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면서도 화가 나.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냈을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침묵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너한테는 화가 나.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서 그 수모를 견뎠어? 네가 일찍 말했더라면 내가 어떻게든 너를 구하고 지켜줬을 텐데. 네가 보낸 편지를 읽고 아이 사진을 보면서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 아이를 원망하지는 않아. 그 아이는 죄가 없어. 하지만 내가 어떤 눈으로 그 아이를 봐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의 얼굴 모든 곳에서 아버지가 보여.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서연아? 나 여기서 아이처럼 울었어. 지훈이가 면회 와서 직접 말해줬지만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이제 더는 부정할 수가 없네. 진실이 칼처럼 심장을 베는구나. 사랑해, 서연아. 하지만 원망스러워. 내 아버지를 원망하고 이 운명을 원망해. 내가 출소하는 날 맹세코 모든 것을 밝힐 거야. 우리 아버지는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너,
우리가 예전처럼 부부로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건강 잘 챙기고 아이 잘 키워줘. 어찌됐든 그 아이도 이 집안의 핏줄이니까. 나 너무 괴로워. 서연아, 밤마다 네가 아이를 안고 내 이름을 부르는 꿈을 꿔. 하지만 내가 달려가면 우리 사이에는 항상 아버지의 그림자가 가로막고 있어. 나는 소리치고 싶어. 왜 하필 아버지냐고. 왜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냐고. 민주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렸고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흐느낌은 조용한 감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수감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지는 조심스럽게 접혀 밖으로 나가는 차편에 실렸습니다. 교도관이 편지를 가져갈 때 민주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에게 닿아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민준의 마음속은 사랑과 증오, 무력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복수의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날이 폭풍의 날이자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봄의 날씨에도 춘천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골목 앞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고 가끔씩 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었습니다. 김재철 씨의 집안에는 음울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아이의 앙칼진 울음소리는 한숨과 말다툼 소리에 섞여 집안을 항상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초췌해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출산 후 몸이 약해진 데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시어머니의 냉대, 시아버지의 예측할 수 없는 시선까지 더해져 그녀는 생기를 잃고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텅 빈 눈으로 젖은 마당만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예전처럼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서연을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어졌고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민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서연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고 마치 이 세상에서 밀려난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정오, 아이가 잠들자 서연은 창가에 앉아 햇살이 비치는 시골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끌어올랐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 적어도 평온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떨리는 손으로 작은 옷 몇 벌을 낡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칭얼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랑 여기서 떠나자. 아무도 우리를 경멸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 곳으로 가자. 하지만 바로 그때 밖에서 묵직한 슬리퍼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재철 씨였습니다. 그의 큰 덩치가 출구를 막아섰습니다. 서연 옆에 놓인 가방을 보자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탁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애 데리고.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이를 꽉 껴안고 더듬거렸습니다. 저 그냥 며칠만 친정에 다녀오려고요. 김재철 씨가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꿈도 꾸지 마. 이 아이는 여기서 자라야 하고 그 어미도 마찬가지야. 네가 감히 떠나면 내가 온 세상에 네가 더러운 년이라고 소문낼 거다. 그때는 나를 원망하지 마. 서연은 온몸을 떨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고 아이를 안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절망적이며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대신 감금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아이가 잠들자 서연은 침대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준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떨리는 글씨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그녀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편지 속에서 민준은 사랑과 증오, 연민과 원망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나한테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박 여사는 조용히 문 밖에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 자신도 쇠창살에 갇힌 새와 같았습니다. 문이 열려도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어두운 집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어머니의 흐느낌과 뒤섞여서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서연의 초췌한 모습은 겨울 나뭇가지에 매달린 마른 잎사귀 같았습니다. 강한 바람 한 번에 떨어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2월 초의 어느 아침, 며칠간의 흐린 날씨 끝에 춘천의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시골길은 마르지 않은 빗물로 반짝였고 몇몇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놀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지우는 김재철 씨의 집 앞에 낡은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준을 면회한 이후 그는 잠을 설쳤습니다. 친구의 텅 빈 얼굴과 고통에 찬 울음소리가 매일 밤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대로 두면 서연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눈은 퀭했으며 몸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을 보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왔구나. 네가 왜 왔는지 알아. 솔직히 나도 더는 저 애랑 아이가 이 집에서 시들어가는 걸 볼 수가 없어.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해. 그 사람이 알면. 그녀는 말을 멈추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김재철 씨가 여전히 등나무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광경에 목이 메었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움푹 패였으며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아이는 얌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어머니는 영혼 없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지훈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어떻게 이렇게 됐어? 서연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알아보자 입술을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오빠. 더는 못 견디겠어요. 떠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긴 너무 숨막혀요. 지훈이 옆에 앉아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보기만 해도 알아. 하지만 버텨야 해. 적어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이는 네가 필요해. 서연은 고개를 숙여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가 소중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이 무섭고 어머님도 무서워요. 매일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민준 씨도 고통받고 있을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자 지훈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친구의 아내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훈은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 들어.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 내가 방법을 찾을게. 너와 아이가 더 이상 이런 감옥 같은 곳에서 살게 두지 않을 거야. 나를 믿어. 서연은 멍한 표정으로 젖은 눈을 한 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될 거예요. 그 사람은 힘이 너무 세요. 누가 감히 맞서겠어요. 내가 할 거야. 지훈은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너는 그냥 건강 챙기고 아이만 잘 돌봐. 포기하지 마. 그때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재철 씨가 마당에서 들어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이 서연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는 멈칫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우리 집에 왔나? 민준이 친구라면 분수를 알아야지.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 지훈이 일어나 김재철 씨와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걱정돼서 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예요. 아버님이라면 자식들을 보호해야지 이 집을 수치스러운 곳으로 만들면 안 되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재철 씨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고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지훈의 뺨을 때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 조심해. 나는 누구한테 사는 법을 배울 필요 없어. 지훈은 물러서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서연을 향해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토바이 시동거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박 여사는 마루에서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잠 못 이루고 수첩에 글을 썼습니다. 행동해야 한다. 김재철이 더 이상 진실을 숨기게 둘 수 없어. 민준이는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고 서연이는 해방될 권리가 있다. 밖에서는 춘천 시골 마을의 개구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은 칠흑 같았지만 지훈의 마음 속에는 결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바람 없는 오후, 지훈은 춘천의 소양강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민준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카페는 한산했고 몇몇 손님만이 흩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구석진 자리를 골라 앉아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치 큰 전투를 앞둔 것처럼 마음이 긴장되었습니다. 잠시 후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침울한 표정의 그는 민준이 신뢰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지훈과 악수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맞죠? 민준 군에게서 연락이 오면 들어주라고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지훈은 몸을 숙여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서연이와 아이가 감옥 같은 곳에서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받고 진실을 압니다. 하지만 김재철 씨는 동네와 집안에서 힘이 막강합니다. 제가 섣불리 나섰다가 서연이에게 더 큰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DNA 검사 결과지뿐만 아니라 증인과 진술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만으로는 김재철 씨가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연 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요. 지훈은 이를 악물고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봤고 그녀가 울면서 인정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나설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는 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지훈 씨, 그녀를 끝까지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면 당신은 김재철 씨와 그 집안의 체면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증오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고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민준이는 제 친구고 서연이는 재수 씨입니다.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녀와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과 맞서야 한다고 해도 감수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몇 자 적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서연 씨와 아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김재철 씨 집에서 데리고 나와 친정이나 믿을 만한 곳으로 옮기세요. 그곳에 오래 있으면 김재철 씨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갈 겁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연의 초췌한 눈빛과 어두운 집안에서 울던 아이의 울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카페에는 희미한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변호사는 수첩을 덮고 일어나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굳건히 버티세요.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민준군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신이 행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제가 전해주겠습니다. 지훈은 유유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승달빛이 수면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걱정 마. 내가 진실을 밝히고
서연이가 무너지지 않게 할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우는 수첩에 한 줄 더 썼습니다. 내일 서연이와 아이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올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첫걸음이다. 그 시각 김재철 씨의 집에서는 서연이 아이를 안고 텅 빈 눈으로 어두운 마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재단에 향을 피우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재철 씨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그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그는 밖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려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월 10일 아침 춘천은 안개로 자욱했고 시골길은 한산했습니다. 지우는 김재철 씨의 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을 천천히 오토바이로 지나갔습니다. 마음은 불안과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이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서연의 앙상한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녀 모자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언젠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서 박 여사는 녹차 주전자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을 보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왔구나. 네가 왜 왔는지 알아. 솔직히 나도 더는 저 애랑 아이가 이 집에서 시들어가는 걸 볼 수가 없어.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해. 그 사람이 알면. 그녀는 말을 멈추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김재철 씨가 여전히 등나무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광경에 목이 메었습니다. 서연은 웅크리고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은 움푹 패였고 뺨은 창백했습니다. 지훈을 보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더는 못 견디겠어요. 밤마다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이 계속 협박해요. 아이를 데리고 어디든 가고 싶어요. 지훈은 그녀의 앙상한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친정이나 더 안전한 곳으로. 나를 믿어야 해. 이게 너와 아이를 해방시키는 첫걸음이야. 서연은 떨며 품 안의 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알면 어떡해요? 내가 책임질게. 무서워하지 마.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은 다른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뒷좌석에는 바구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박 여사에게 아기옷 몇 벌과 약간의 돈을 보자기에 싸서 숨겨두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시집온 날부터 지내온 방을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미한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김재철 씨가 출구를 막아선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지며 낮고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들 가려고? 지훈이, 또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 셈이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이를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여사는 겁에 질려 남편 앞을 막아서며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내가 보내주는 거예요. 저 애는 충분히 고생했어요. 당신은 언제까지 저 애를 가둬둘 셈이에요? 김재철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당신 닥쳐.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 잊었어? 지훈이 앞으로 나서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협박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서연이와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아버님이 막으시면 조만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DNA 검사 결과가 명백한데 뭘 더 부인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망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김재철 씨는 잠시 멈칫하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진실이 밖으로 새어나갔고 더 이상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눈이 주위를 훑다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네가 저 애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 저 애를 산채로 집어삼킬 거야. 민준이는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지훈은 쏘아붙였습니다. 이 지옥에서 사는 것보다는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게 낫습니다. 아버님이 씨앗을 뿌렸으니
조만간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순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팽팽한 공간을 찢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쏟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저희 모자 가게 해주세요. 김재철 씨는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지훈을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손에 든 담배가 부서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려거든가. 하지만 후회하지 마라.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문으로 끌었습니다. 박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뒤따랐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고 작은 골목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뒤에는 어두운 집, 담배 연기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김재철 씨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은 심연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연과 아이를 친정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초췌해진 딸을 보고 오열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구렁에서 막 건져낸 사람처럼 그녀 모자를 꽉 껴안았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넓은 집에 홀로 남겨진 김재철 씨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진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해 여름, 소문은 춘천 일대에 퍼졌습니다. 집안의 모범으로 여겨졌던 김재철 씨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서연의 진술과 지훈, 박 여사의 증언, 그리고 DNA 검사 결과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김재철 씨가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위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근친상간 및 강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로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증인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어두웠던 지난 몇 달과 달리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옆에 앉아 며느리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잔인했던 지난날의 그녀는 이제 남은 양심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몇 년간 모범수로 지낸 민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앙상하고 수척했지만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서연을 보자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연민과 고통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할 때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배신했고 이 가정을 배신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가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고 평온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김재철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오만한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법정의 판결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치심과 아내, 아들, 그리고 온 집안의 경멸이었습니다. 재판 후 서연은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그들을 찾아와 도와주었고 두 모자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박 여사도 가끔 찾아와 며느리에게 시골에서 가져온 과일을 건넸습니다. 더 이상 비난은 없었고 후회의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민주는 교도소에서 계속 복역하며 그리움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의 편지에는 분노 대신 사과와 재회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가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서연과 아이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핏줄은 아니지만 그 아이는 죄가 없으며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인생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그녀는 어둠 속에서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매일 커가는 아들을 보며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를 지키고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고통스러웠지만 뼈에 새겨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 가장 큰 비극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권력과 탐욕, 욕망이 양심을 가리면 사람은 집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작은 사람들의 비범한 인내심을 보게 됩니다. 20살의 앳된 서연은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진실 앞에 고통스러워했지만
무너지는 대신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박 여사는 잔인함 속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며느리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친구 지우는 불의에 맞서 정의를 지키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악은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도 조만간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악한 씨앗을 뿌린 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올곧은 마음을 지키고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남깁니다. 선한 사람은 마땅한 결말을 맞이하고 악한 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